반갑습니다. 이재영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과 혼돈의 21세기 다시 구전으로 다시 논어로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혼돈과 변화 가족의 21세기 다시 구전으로 다시 논어로. 저도 뭐 다시 구전으로 다시 논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뭐 논어가 귀에 들어옵니까? 네. 그러나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게 바로 혼돈이라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혼돈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콜과 숙이 서로 상의를 해서 저 혼돈에게는 사람이 있어야 할 구멍이 없어. 그래서 그 구멍을 만들어주자. 7개의 구멍. 매일같이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멍을 다 뚫어줬더니 죽어버렸답니다. 혼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카오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떤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은 중국 신화에서의 혼돈이라는 것은 아직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상태, 잠재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서로 만져야 되는데, 그죠? 인간 삶의 기본이 접촉과 만남이죠. 접촉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의학 채널인 코미디닷컴이라는 그러한 그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그 성공의 비결은 신체 접촉이다. 손만 잘 잡아도 행복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죠. 접촉이 아니라. 그렇죠? 자, 코로나19는 이렇게 접촉해야 되는데 접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바꿨죠. 작년 추석 때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도 붙였죠. 이러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은 없지만은 인터넷에 의해서, 그렇죠? 랜선에 의해서 더 많은 접속과 접촉이 일어나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학생들만큼 또는 더 많을까요? 줌으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생들이 아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앉아서 저 선의 연결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접촉을 하고 있죠. 뭐 접속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도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접촉, 비대면, 지금의 줌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뭐 모임, 수업, 상거래 이런 것들을 저는 비접촉, 비대면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반접촉, 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은 줌으로 저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대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접촉 또는 대면, 그리고 온라인에 의해서 연결돼서 온택트 또는 온오프라는 의미에서 온택트, 이런 말을 쓰고, 뭐 이건 뭐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거든요. 이분이 왜 고전을 읽는가라고 제목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왜 고전 읽는지에 대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서문에 그게 잠깐 나와 있고요. 왜 고전을 읽어야 고전이란 무엇이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하고 그 뒤에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 뭐 스탕달, 톨스토이, 플로베르, 발자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찰스 디킨스, 뭐 보레스 등의 현대작 한 30여 명의 작품들을 놓고서 쓴 독서기가 요 왜 고전을 읽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고전이란 사람들이 나는 어떤 땡땡땡을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땡땡땡을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다. 다시 읽고라고 하지 지금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얘기죠. 논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논어가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읽히거든요. 적어도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전은 그것을 읽고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한 책이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논어가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먹어보지 않고 말하지 말어 하는 것처럼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들 논어 읽어봤습니까? 사실은 뭐 한두 편 정도 읽었을 수 있겠죠. 거의 안 읽어보고서는 논은 고리타분해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뭔가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뭔가를 발견한 느낌. 우리나라의 논어 번역본만 300여 책이 나왔다고 해요. 2006년인가 그때 계산한 거.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본이 나오고 있고요. 뭐 논어 번역 뭐 누가 자꾸 또 해? 왜 해? 하지만은 그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주석을 달고 하면서 또 뭐 조사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또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처음 읽을 때조차 다시 읽는다는 느낌을 주죠. 처음 본 책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읽어본 것 같아, 나도 경험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책이다. 성경과 그리스나 없이 서양의 사회와 문화를 논할 수 없듯이 동양의 고전을 얘기할 때 논어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필독서 목록에 빠지지 않은 거의 모든이 아니라 100% 아닐까요? 교수신문 2005년 글에 따르면은 번역서만 260종이 이르고 절판책까지는 300종 넘는다고 하죠. 번역서만. 논어는 성경이나 불교와 같은 종교적 경전이 아니다. 따라서 전공자가 아닌 이상 자꾸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그냥 제치고 그냥 읽어버려도 된다. 이거는 베이징 대학 교수인 리닝 교수가 쓴 책입니다. 자, 육아의 성전이고요. 사서의 하나로서 중국 최초의 어록이에요. 어록. 뭐 더 정확히는 언행록이죠. 말과 행실을 그 논어와 공자와 제자들의 형식이죠. 공자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예문론이고요.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 그리고 발언, 행적, 그리고 고제. 고제는 공자의 훌륭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고 좋은 말들을 적어놓은 책이다. 자, 아까 논어가 20편으로 구성되었고 또 600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논어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써요. 논어 권지일, 자왈, 하기 십시면 불역여로와 유붕장원 병원하면 불역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여기에 모든 삶의 원칙, 원리 또 21세기에도 살아나갈 만한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 있죠. 배우는 것, 그렇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기쁘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유봉자만 박내면 벗이 있어서 원방 멀리서부터 온다면 불역낙후와 즐겁지 않은가. 친구들 오면 좋지 않아요? 더나 멀리서 와요. 이때 멀리서는 그냥 멀리가 아니에요. 중국에는 원방은 보통 한 달 길 이상이에요. 거기서 찾아와. 얼마나 좋겠어요. 귀찮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성입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자, 요거는 중요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타인입니다. 타인이 부지, 내가 빠져 부지 이, 그러나 불온이면 이 온자가 무슨 온자일까요?
따뜻하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따뜻할 적에 물수변이 있어요. 이게 따뜻한 자고, 이거는 성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울그락 부락해지면 막 열나죠. 그거예요. 화내다, 성내다, 분내다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화내지 않는다면 불역군자오. 그것을 바로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는 것일까. 인성의 부분. 자, 공부하고요, 친구 또는 뭐 교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요, 거기다가 인성까지 갖춰져 있다면은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삶을,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 아닌가요? 자, 논어를 만든 저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11명 중에 공통 작품이에요. 왜 저거를 맨 처음에 썼을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희 집에 그 논어 책이 한 30여 권, 30여 권이 있어가지고 뒤져봤는데, 저게 왜 처음에 들어간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못 봤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게 제일 첫 편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 일이관지 논어를 꿰뚫는 것이 여기에 다 요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어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500년 전 이야기인데, 더구나 절대적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자의 사회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당연히 현대랑 맞으면은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걸릴 건 걸르고 나가야 되죠. 혹시 이 그림,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올해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개최되는 시에나 국제사진전에서 대상, 올해의 사진을 받은 작품입니다. 터키의 사진작가 메흐메트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목발에 의지한 채 5살 난 아들을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아들은 그 당시 시리아의 어떠한 전쟁 중에서 신경가스에 노출된 엄마가 약물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입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다리가, 자, 굉장히 절망적이죠. 아들도 그렇고, 5살 아들도 그렇고, 그 목발을 짚은 아버지도 그렇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유교에 보면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잘 찍었네 라고 끝나면은 그건 아니죠. 여기서 측은지심도 느껴야 되고, 수호심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이죠. 저걸 보면서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내가 저 사람들이 뭐 다리를 잘랐어? 선천적 기형을 만들었어? 그게 아니죠. 아까 카오스, 혼돈 얘기했었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바로 그것들을 바로 잡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전쟁의 참혹성. 전쟁은 어디서 와요? 아까 개인과 개인이 좀 확대되면 집단과 집단이 되고,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얘기가 될 텐데, 우리 논어를 통해서, 사실은 논어가 아니라 뭐 뒤에 더 얘기 없었던 게 고전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돈과 변화가 속의 21세기에서 다시 고전으로, 다시 논어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서없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아까 보셨잖아요. 혼돈하고 브레이트의 시하고가 연결되고, 또 그거하고 인하고가 연결되고, 마지막까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되려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